새벽 4시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고 오직 정막만이 내려앉은 시간. 저희 시골집의 하루는 숱하게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꽃기호. 어둠을 가르는 그 소리가 마치 출발 신호라도 되는 양 저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제 마음은 벌써부터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손녀 서연이의 5번째 생일. 그 아이를 보러 가는 길은 언제나 이렇게 잠을 설치게 할 만큼 설레고 또 마음이 급해집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밤새 굳어있던 무릎을 손으로 몇 번이고 쓸어내리고 나서야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루를 밟고 방구석으로 향하니 어제 낮부터 정성껏 챙겨놓은 짐 보따리 3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따리에는 어제 오후 쨍한 햇볕 아래서 가장 실하게 자란 놈들로만 골라 딴 오이와 애호박, 가지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서울 것들은 비닐하우스에서 맹물만 먹고 자라 채소 맛이 밍밍하다는 아들 녀석의 투정이 생각나서 일부러 노지에서 튼실하게 키운 것들로만 골랐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오이를 아삭아삭 씹어먹는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두 번째 보따리는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틀 밤낮으로 물에 불린 도토리를 맷돌에 갈고 몇 시간이고 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쑤어낸 도토리묵. 묵이 쑤어지는 동안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바닥에 눌어붙기 십상이라 저는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묵을 저어야 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영감님이 살아생전에 이 도토리묵을 참 좋아하셨지요. 당신이 만든 묵이 세상에서 제일 탱탱하고 꼬숩다며 막걸리 한 사발을 곁들이던 모습이 떠올라 잠새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이제는 그 묵맛을 보여줄 사람이 아들 내외와 손녀밖에 남지 않았네요. 부엌으로가 가마솥에 남은 찬밥을 물에 말아 후루룩 넘기기 전 며칠 동안 혼자 집을 지킬 늙은 개 복실이를 위해 고구마를 넉넉히 삶아 밥그릇 옆에 놓아주었습니다. 제 긴 여정 동안 배를 골치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요. 그러고 나서야 서울에 가져갈 짐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텃밭에서 가장 실하게 자란 채소가 한 보따리, 이틀 밤낮으로 쓴 도토리묵이 또 한 보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손녀 서연이가 좋아하는 약과를 담은 작은 보따리까지. 이 모든 것을 이고 지고 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어깨가 뻐근했지만 제 마음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부자였습니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큼 귀한 것이 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찬물에 대충 세수를 하고 몸빼 바지 위에 외출복으로 아껴두었던 꽃무늬 블라우스를 겹쳐 입었습니다. 부엌으로가 가마솥에 남은 찬밥을 물에 말아 후루룩 넘겼습니다. 든든하게 먹어둬야 이 긴 여정을 버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채비를 마치고 3개의 보따리를 양손과 등에 나누어 짊어진 채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제법 차가웠지만 콧속으로 스며드는 흙냄새와 풀냄새가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어이쿠, 순자 할머니. 이 새벽에 또 어딜 그렇게 이고 지고 가슈? 저만치서 경운기를 몰고 밭으로 향하던 경식이 아빠가 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응, 우리 손녀 생일이라 서울 좀 다녀오려고. 아이고, 할머니 사랑은 못 말린다니까. 조심해서 잘 다녀오슈. 넉살 좋은 인사를 뒤로하고 저는 읍내로 나가는 첫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둑한 새벽길을 보따리와 함께 걷는 제 걸음은 조금 느리고 뒤뚱거렸지만 마음만은 세상에서 가장 가벼웠습니다. 우리 강아지 할미 가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 생각 하나가 제 모든 고단함을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첫 차는 저처럼
이른 새벽을 여는 사람들을 몇몇 태우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나무를 팔러 가는 옆집 할머니, 공사 현장으로 일 나가는 젊은 아저씨들, 모두가 고단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을 눈에 담았습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한 읍내 버스터미널은 벌써부터 분주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기차역이 있는 군으로 가는 버스로 갈아타야 합니다. 대합실의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은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허기가 져서 매점에서 어묵이라도 하나 사 먹을까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곧 아들 집에 도착하면 며느리가 차려줄 따뜻한 아침상을 먹어야지요. 괜히 군것질로 배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꼬르륵거리는 배를 보따리로 슬쩍 누르며 저는 다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해서는 또 한바탕 소동을 치러야 했습니다. 짐이 너무 많아 계단을 오르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끙끙거리며 보따리를 옮기는데 등 뒤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짐이 많으시네요. 제가 하나 들어드릴게요. 돌아보니 앳되어 보이는 젊은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학생은 굳이 제 손에서 가장 무거운 보따리를 받아들고 앞장서서 계단을 올랐습니다. 어찌나 고맙고 기특하던지. 고맙소, 학생. 정말 고마워. 복받을 겨하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자 학생은 그저 아니에요라며 수줍게 웃고는 제 갈 길을 갔습니다. 팍팍한 세상이라지만 그래도 아직 곳곳에 저런 따뜻한 마음들이 남아있어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칙칙폭폭 규칙적인 기차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어느새 푸른 논밭에서 빽빽한 아파트 숲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서울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였지요. 제 옆자리에 앉은 젊은 부부는 어린아이에게 연신 사랑해라고 속삭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아들 민식이의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유난히 저를 따르고 애교도 많았던 아이였는데 서울로 대학을 가고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더니 이제는 1년에 두어 번 얼굴 보기도 힘든 어엿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바쁘게 사느라 힘들겠지. 그래도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네. 자식 걱정은 내려놓을래야 내려놓을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서울역에 도착하니 약속했던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이른 오전 11시였습니다. 하지만 제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네 아파트는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또 마을버스를 타야 하는 복잡한 곳에 있었으니까요. 거대한 서울역은 시골 촌부인 저에게는 너무나 크고 정신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지하철 노선도를 올려다보니 눈이 핑 돌 지경이었습니다. 이놈의 자식, 뭐가 좋다고 이렇게 사람 많고 복잡한 곳에 집을 얻었을까? 속으로 투덜거리면서도 행여나 내릴 곳을 놓칠세라 두 눈을 부릅뜨고 안내 방송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지하철 안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든 작은 기계 스마트폰에 콜을 받고 있었습니다. 옆 사람이 누구인지, 제 앞에 집 많은 늙은이가 서 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지요. 아까 기차역에서 만났던 그 친절한 학생이 유독 그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2번의 환승과 1번의 마을버스 탑승까지 5시간에 걸친 대장정 끝에 저는 드디어 아들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정오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늘 높이 솟은 아파트들을 올려다보니
제가 사는 나지막한 시골집이 문득 그리워졌습니다. 띵동. 익숙한 멜로디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 너머로 누구세요? 하는 며느리 지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 나다. 시험이다. 제 목소리를 확인하고도 한참이나 아무런 소리가 없었습니다. 문이 고장났나 싶어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누르려던 찰나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며느리는 운동할 때 입는 딱 붙는 옷차림이었습니다. 저를 보고도 그다지 반가운 기색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오셔서 깜짝 놀랐네요. 인사가 아니라 추궁처럼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서연이 생일이라 오지 않았느냐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파티 준비로 어수선했습니다. 알록달록한 풍선이 여기저기 붙어 있고 식탁 위에는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파티용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경 속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며느리가 아니라 처음 보는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자 2명이었습니다. 아마도 파티 음식을 전문으로 해주는 출장 요리사인 듯 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뭘 이렇게 많이 싸우셨어요. 요즘은 앱으로 주문하면 유기농 제품도 1시간이면 배달 오는데. 제가 현관 바닥에 내려놓은 보따리들을 보며 지혜가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쏟아부은 시간과 정성이 구식 취급을 당하는 기분. 그보다 더 서운했던 것은 5시간 동안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달려온 저에 대한 걱정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 아가 내가 새벽부터 아무것도 못 먹고 와서 그러는데 혹시 뭐 먹을 것 좀 있을까? 밥 있으면 찬밥이라도 좋으니.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출장 요리사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던 며느리는 잠시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못하더니 부엌 한쪽에 놓인 장바구니에서 무언가를 휙 꺼내 저에게 툭 건넸습니다. 제 손에 들린 것은 편의점에서나 볼 법한 비닐에 쌓인 퍽퍽한 크림빵 하나였습니다. 어머니, 이거라도 우선 드시고 계세요. 저희 지금 손님들 오실 시간 다 돼서 정신없어요. 제대로 차려드릴 시간이 없네요.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다시 출장 요리사들에게 돌아서서 이따가 아이들 먹을 카나페는 너무 짜지 않게 신경 써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차갑고 딱딱한 빵, 그리고 제 뒤에서 풍겨오는 맛있는 음식 냄새. 이질적인 2개의 감각 속에서 저는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출장 요리사들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해 거실 구석에 있는 작은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린 빵의 비닐 포장지를 차마 뜯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지만 이 빵은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5시간의 설렘과 기대가 차갑고 딱딱한 빵 한 조각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거실의 스피커에서는 서연이가 좋아하는 동요가 경쾌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그저 소음으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깊고 서늘한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제 가슴 한구석을 아리게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차가운 빵 덩어리를 손에 쥔 채 저는 거실 구석의 작은 의자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제 주변의 세상은 온통 분주하고 화려했지만 오직 저만이 다른 시공간에 갇혀 있는 듯 했습니다. 출장 요리사들은 번쩍이는 스테인리스 조리도구를 능숙하게 다루며 제가 이름도 모를 음식들을 척척 만들어냈습니다. 고소한 버터 냄새,
달콤한 소스가 졸아드는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지만 그 어떤 냄새도 제 허기진 배를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헛헛한 마음만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지요. 며느리 지혜는 허리에 손을 얹고 서서 마치 장군처럼 요리사들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먹을 핑거푸드는 모양에 더 신경 써주세요. 와인이랑 어울리게 치즈 플레이팅은 고급스럽게 부탁드려요. 그 목소리에는 시어머니를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생기와 권위가 넘쳤습니다. 이윽고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옷과 장신구로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집안을 둘러보며 어머, 지혜야, 이 그림새로 드렸구나. 비싸 보인다. 이 디퓨저 향 너무 좋다. 어느 브랜드 거야? 하며 자기들만의 대화를 나누기 바빴습니다. 지혜는 저를 그들에게 마지못해 소개했습니다. 아, 우리 어머님. 시골에서 오셨어. 그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은 저에게 가볍게 목례만 할 뿐, 더 이상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안에 놓인 낡은 가구나 장식품을 보는 듯한 눈길이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관심은 이미 거실 중앙에 차려진 화려한 음식 테이블로 옮겨가 있었습니다. 파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저는 더욱더 완벽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왁자지껄 떠들며 온 집안을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제가 도저히 끼어들 수 없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이번 여름휴가 때는 하와이 말고 스위스로 가볼까봐 우리의 이번에 들어간 영어 유치원 한 달에 300인데 동갑하더란 친구가 추천해준 미국 주식 이번에 3배나 올랐잖아. 저는 그저 멀찍이 앉아 그들이 만들어내는 소음 속에서 서연이의 얼굴만이라도 제대로 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 손녀 서연이마저도 제게 올 틈이 없었습니다. 예쁜 드레스를 입은 서연이가 제게 다가오려고 할 때마다 며느리는 서연아, 이모들한테 가서 인사해야지. 케이크 자를 시간이야. 이리 와 하며 아이의 손을 잡아 끌어 다른 곳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마치 제가 손녀에게 해로운 병균이라도 옮길까봐 격리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시끄러운 소음과 어색한 공기에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 좋지 않아 잠시 화장실이라도 다녀와야겠다 싶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 안방 쪽으로 향하는데 마침 안방에 딸린 화장실을 쓰려고 했는지 며느리가 방 안에서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제 이름이 들리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아니, 진짜 말도 없이 불쑥 오셨다니까. KTX 표값 아끼시려고 새벽 첫 차 타고 오셨나 봐. 나더러 아침밥을 차리라는 거 있지? 지혜의 목소리는 웃음기가 섞여 있었지만 그 내용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그래서 편의점 빵 하나 드렸더니 표정이 어찌나 안 좋으시던지.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거 하나하나 차려줘? 자기 아들한테나 해달라고 하시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서운함이 그저 오해나 과민 반응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통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뭘 그렇게 촌스럽게 바리바리 싸우셨는지 몰라. 온 집안에 흙냄새 배는 것 같아. 저 도토리 묵은 또 뭐야? 요즘 세상에 누가 저런 걸 먹어? 위생적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다 버리려고. 정말 피곤하다. 피곤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서운함과 허탈함이 있던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자식과 손주를 위해 헌신해온 제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화장실에 가고 싶은 생각도 이 집에 머물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제자리는 이곳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짐 보따리가 놓여있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파티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고 아무도 구석에서 움직이는 저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낡은 외투를 챙겨 입고 보따리를 들고 현관문을 열려는데 마침 늦은 퇴근을 한 아들 민식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이제 오셨는데 피곤해 절은 얼굴이었지만 저를 보고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 읍내 나가는 막차 시간 때문에 일찍 가봐야 한다. 저는 제 감정을 숨긴 채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주머니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용돈 쓰세요. 그리고 이거 지혜랑 애 보느라 힘들 텐데 아들은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 아들은 아내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벌어진 냉랭한 전쟁을 모를 리 없었을 겁니다. 알면서도 그저 방관하고 이 돈 봉투 하나로 모든 것을 무마하려는 비겁한 태도에 환멸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아들이 준 봉투를 말없이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 너희도 잘 살아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밤이 되자 아파트 단지는 더욱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불빛이 제게는 한없이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다시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길은 올 때보다 몇 배는 더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시골로 내려가는 심야 버스에 몸을 싣고 차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보며 저는 손에 들었던 그 차가운 크림빵의 감촉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내 자존심과 내가 살아온 세월을 되찾겠다고. 그깟 빵 쪼가리보다 돈 봉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어야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조용하고도 처절한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후 며칠을 몸져 누웠습니다. 밥맛도 없고 밤에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과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눈을 뜨면 아들이 제 손에 쥐어주던 돈 봉투의 서늘한 감촉이 떠올라 치가 떨렸습니다. 이대로 화병이 나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끙끙 앓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제 평생의 친구이자 동네 최고의 지혜 주머니인 영희 할머니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저와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라 시집살이의 서름부터 자식 키우는 기쁨과 슬픔까지 모든 것을 함께 나눈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순자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서울 다녀온 사람이 아니라 어디 전쟁이라도 치르고 온 얼굴이네. 마당에서 콩을 고르던 영희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대번에 제 상태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영희 할머니가 내어준 시원한 보리차를 한 잔 들이켜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5시간의 여정부터 시작해 며느리가 던져준 빵 한 조각, 귀를 후벼 팠던 모욕적인 통화 내용, 그리고 아들의 비겁한 돈 봉투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털어놓는 동안 저는 몇 번이나 울컥하는 감정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영희 할머니는 콩을 고르던 손을 멈추고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주름진 그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이런 몹쓸 것들. 지 애미 고생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지들만 잘났다고 아주 하늘 높은 줄을 모르는구나. 영희 할머니는 저보다 더 크게 분개하며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대로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그깟 빵 쪼가리 던져준 며느리한테 돈이 전부인 줄 아는 내 아들놈한테 세상에서 제일 비싼 교훈을 우리가 선물해주자. 아주 제대로. 다시는 너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저는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는데 영희 할머니는 이미 작전 참모가 되어 머릿속으로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작전명은 신흥갑부 할머니. 돈이라면 껌뻑 죽는 며느리의 속물근성을 역이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작전의 첫 단계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동네에서 입이 가장 싸고 발이 넓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영희 할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읍내 부동산에 들러 요즘 땅 시세가 어떻냐고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순자 남편이 옛날에 재미삼아 저기 신도시 개발되는 허허벌판에 땅을 조금 사뒀다는데 그게 이번에 대박이 터졌다지 뭐야. 수십억 원짜리라나 뭐라나. 순자는 좋겠어. 이제 팔자 폈지 하고 흘리듯 말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귀가 솔깃해져서 정말이냐고 되물었고 영희 할머니는 나도 주워들은 얘기라 잘은 몰라라며 신비주의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 소문은 그날 오후 동네 어르신들이 모이는 경로당과 읍내 목욕탕을 거치며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땅 보상금으로 벼락부자 됐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온 동네에 쫙 퍼졌습니다. 소문이 무르익는 동안 저는 영희 할머니의 지휘 아래 제 인생 최대의 변신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평생을 질끈 묶고만 살았던 머리를 풀고 읍내에서 가장 비싼 미용실에 가서 난생 처음 파마라는 것을 했습니다. 어색하게 거울 앞에 앉아 제 머리에 수십 개의 동그란 기계가 매달리는 것을 보며 저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 몇 번이나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허리 펴고 고개 빳빳이 들어 이제 너는 이 동네 시골 할머니가 아니라 강남 사모님이야라며 제 등을 툭툭 쳤습니다. 다음은 옷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사입던 몸빼 바지 대신 난생 처음 백화점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물론 비싼 옷을 살 돈은 없었기에 우리는 2월 상품 코너를 샅샅이 뒤져 가장 할인율이 높으면서도 가장 기품 있어 보이는 남색 원피스를 한 벌 골랐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자기 딸에게 부탁해 어디서 구했는지 명품 가방처럼 보이는 가방까지 하나 구해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제게 부자의 태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부잣집 사모님들의 말투와 행동을 연구했습니다. 어머, 그랬니? 대신 어머, 그랬군요 하는 식으로 말투를 교정하고 와인잔을 잡는 법, 포크와 나이프를 쓰는 법을 맹물과 나무젓가락으로 연습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어디서 났는지 낡은 잡지들을 가져와 제게 경제용어와 미술작품 이름 같은 것을 외우게 했습니다. 순자야, 아는 게 힘이야. 돈만 많은 졸부는 무시당하기 딱 좋아. 우리는 교양 있는 부자가 되어야 해. 저는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었지만 며느리의 비웃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수업에 임했습니다. 제 평생 이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배워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매일 밤 거울 앞에서 어색한 원피스를 입고 서툰 말투를 연습하는 제 모습이 저 자신도 낯설었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해방감과 자신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빵 한 조각에 서러워하던 무기력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거대한 연극의 주인공이 되어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들여 피운 소문의 불씨는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작전을 개시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 드디어 기다리던 첫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아들 민식이에게서였습니다. 평소에는 용건이 없으면 전화 한 통 없던 녀석이었습니다. 발신자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희 할머니와 연습했던 대로 최대한 차분하고 기품 있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헛기침을 두어 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민식이에요. 별일 없으시죠? 그럼 별일이야 없지. 너야말로 별일 없고? 제 차분한 대답에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습니다. 녀석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는 눈치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이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고향에 계신 큰아버지께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한테 좋은 일이 있으시다고 하셔서요.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돈다고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호기심과 기대감이 더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연습한 대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거 별거 아니란다.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신경 쓸 것 없다. 저는 최대한 애매하고 신비로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궁금해서 미치겠지만 차마 대놓고 물어보지는 못하는 아들의 답답함이 전화기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아, 예, 그래도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저한테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셔야 해요. 어머니 아들은 몇 번이고 제게 다짐을 받아내려 했지만 저는 그저 알았다. 알았어. 바쁜데 어서 일 봐라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첫 번째 미끼를 성공적으로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주말 오전이었습니다. 마루에 앉아